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치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울증 치료 공부하기 전에 사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에 어떤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집안 살림하는 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쳇바퀴 도는 자신의 삶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마치 자신이 전락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나니까 너무나 자신이 혼자 소외되어지는 외로움이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끼리 만났지만은 모두 다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한 경쟁적인 대화, 또 그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자기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참 외롭고 고독하고 초라한 자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실망을 안고 돌아와서 내가 살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일을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30대 후반의 여성에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어떤 절망 혹은 어떤 수렁에 빠진 느낌, 이런 마음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면서 불행감, 좌절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우울감 혹은 우울증의 어떤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이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 전반에 걸쳐서 깊은 무기력과 절망적인 기분과 함께 의욕상실, 집중력 장애, 입맛 저하, 수면 장애, 죄책감, 자살 사고,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가운데서 여성은 4명 중에 1명, 남성은 10명 중에 1명은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성도 요즘은 이제 한 5명 중에 1명은 이 병을 앓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우리 남성들도 급격하게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경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우울증 환자이고, 우울증 환자의 200명 중에 1명은 자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보다도 약 46배나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고, 또 이런 우울증은 많은 학자들은 보편적인 어떤 심리적 감기, 바로 그것이 우울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울증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가? 보통 우울증은 이제 내인성과 반응성, 이렇게 양분해서 분류하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인성 우울증은 신체 내부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질적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사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반응성 우울증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녀의 결혼, 혹은 자녀의 이혼,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어떤 그런 이제 반응적인 그런 우울증,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사랑하고 의존하고 내가 많은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울증, 바로 이런 우울증을 가리켜서 반응적 이제 우울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기질적인 내인성 우울증도 처음에는 반응성 우울증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가 점점점 정세가 깊어지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우울증인 내인성 우울증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상실 사건, 반응성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우울증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보통 우울증이 열 정도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반응성 우울증은 한 70% 내지 80% 정도의 사람들이 반응성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 20%나 30%의 사람들이 이 내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실제로 좀 작은 수의 사람들이죠. 그만큼 기질적 우울증은 회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서적인 증상이 있는데 핵심 정서는 슬픔이 됩니다. 왜 슬퍼하는가? 어떤 상실감, 좌절감, 죄책감, 허무, 절망감,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극도로 심한 경우에 무표정, 무감각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슬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과 더불어 삶에 대한 동기와 욕구가 저하되어지고 흥미와 즐거움이 없어져서 매사에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생활도 침체되고 위축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정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증상은 무엇일까요? 늘 부정적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흥미와 동기를 상실하고 일의 능률과 집중력의 감퇴, 기억장애까지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울증의 인지 모형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기능적 신념이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그때 인지적 오류로 인하여 자동적인 사고가 만들어지면서 우울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행동적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할 일을 자꾸 미루고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어지고 흥미를 상실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회피하면서 위축되어지고 용모치장을 게을리하거나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쉽게 지치며 피곤해 하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짜증이 나는 이런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식욕 저하 또는 식욕 증가,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 피곤함, 활력 저하, 성적 욕구나 흥미가 감소되어지거나 소화불량이나 두통, 면역력 저하나 감기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매우 약해지는, 변비나 수면장애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길 뿐 아니라 어떨 때는 과잉 수면을 동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요? 약한 우울은 말이죠,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꾸 이제 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심한 우울의 경우는 자신이 남에게 짐만 된다고 비관하면서 말이 없어지고 언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실입니다. 자, 여러분, 상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혹은 애착을 갖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거나 혹은 그것이 물질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늘 상실로 인하여 가득 찬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백한 대상의 상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착을 갖는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거, 구체적인 상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추상적 상실이 있습니다. 야망이나 자존감이나 통제력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추상적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가상적 상실이 있습니다. 활발한 상상력에서 비롯되어지는 건데 내가 이제 실제로 상실을 경험했을 때와 똑같이 내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 상실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이 낙담이 되어지겠습니까? 수험생이 이제 입학 시험에 떨어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참 비참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상적 상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삶은 매우 참 어렵고 낙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위협적 상실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위협에서 난 그 상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의 과정이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죽음에 임박한 우리 노부모, 내가 너무 사랑하고 계신 부모님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불안하고 내가 늘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참 이런 경우에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참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은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상실로 인해서 누적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실 사건이 하나 쌓이고 또 둘 쌓이고 셋 쌓이면 그 사람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상실은 계속 오는데 그러면 상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실이 오면 하나가 오면 하나를 옆으로 두고 또 두 개 오면 두 개를 옆으로 두고 또 세 개가 오면 세 개를 또 옆으로 두고 이렇게 우리가 상실 사건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상실은 이건 내가 일주일 정도 내가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실은 이것은 내가 1년 정도 내가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상실은 이것은 내가 적어도 한 2년 정도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잘 상실 사건을 다루어 가야 우울증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지. 만약에 그 상실이 오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면 나는 그냥 우울증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 포인트, 상실.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혹은 어떤 여러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잘 다루어지는 그런 마음의 관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